2022년 미국 나스카 레이싱이었죠. 마지막 바퀴. 정말 마지막 코너였는데 5위로 달리던 로스 체스테인 선수가 정말 갑자기 차를 벽 쪽으로 확 돌리더니 엑셀을 그냥 끝까지 밟더라고요. 아, 네네. 그 장면 기억납니다. 정말 대단했죠. 보통 코너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잖아요. 근데 이선 씨는 아예 차를 벽에 갈아버리면서 그 마찰력으로 방향을 틀고 속도는 전혀 안 줄인 채로 네, 질주해버렸죠. 순식간에 그냥 여러 대를 추월해버렸어요. 뭐 비디오 게임에서나 보던 벽타기 기술인데 규칙 위반은 아니었지만 진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어요. 이런 현실의 판을 뒤집는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그 장면이야말로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의 핵심, 그 납득되는 몰상식이 무언지 보여주는 완벽한 오프닝이네요. 모두가 공유하는 코너에서는 감속한다는 상식, 그러니까 그 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허를 찌르는 역발상이 가능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군요. 그래서 오늘은 송채원 작가의 납득되는 몰상식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허를 찌르면서도 또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혹시 창의력은 타고나는 거지? 라고 생각해 오셨다면 이 책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창의력은 훈련이 가능한 기술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그 기술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파격과 크리에이티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파격부터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엉뚱하거나 이상한 생각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건 격식이 어긋나는 것처럼 그런 사회적 약속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책이 제시하는 관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보통 격식이라고 하면 좀 뭐랄까 낡고 고루해서 깨부셔야 할 대상처럼 여기기 쉽잖아요. 네, 맞아요. 올드하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이 책은 정반대로 정의를 해요. 격식이란 오랜 시간 인류가 발전시켜온 미리 해결된 솔루션의 집합체라고요. 미리 해결된 솔루션이요? 네, 우리가 뭐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무슨 색 옷을 입을지 고뇌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요. 격식은 우리가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종의 사회적 인프라라는 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격식이 완전 다르게 보이네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딛고 올라서야 할 발판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발판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아야 어디를 어떻게 밟고 뛰어올라야 가장 멀리 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파격의 힘은 그 단단한 격식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예측과 기대를 깨트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A라고 예상할 때 B를 보여주니까 충격과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파격의 힘은 역설적으로 격식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2013년에 있었던 화장품 브랜드 도브의 리얼 뷰티 스케치 캠페인이 바로 떠오르네요. 아, 네네. 아주 좋은 예시죠. 그때 뷰티 광고의 격식은 명확했잖아요. 비현실적일 정도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는 것. 그렇죠. 분은 FBI 몽타주 전문가를 데려와서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묘사해서 그린 모습이랑 또 처음 만난 타인이 그 여성을 묘사해서 그린 모습을 나란히 보여줬어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죠. 대부분 자기가 묘사한 모습이 훨씬 초라하고 비판적으로 그려졌거든요. 그 캠페인이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가 바로 아름다움은 완벽해야 한다는 업계의 오랜 격식을 정면으로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걸 뒤집었을 때 어떤 감정적인 파장을 일으킬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걸 심리학의 더닝크루거 효과와 연결해보면 더 명확해져요. 그거요? 초심자일수록 자신감이 넘치다가 실력이 늘수록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 V자 곡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는 초심자는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규칙을 무시하곤 하죠. 뭐 초심자의 행운이라고도 하고요. 네. 하지만 지식이 쌓이고 격식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아는 게 없었나 깨달으면서 자신감이 바닥을 쳐요.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서 격식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득하고 통달한 전문가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감을 회복하죠. 제대로 된 파격은 바로 이 마지막 단계,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규칙을 비트는 행위에서 나옵니다. 어쩌다 보니 규칙을 어긴 거랑 모든 결과를 계산하고 의도적으로 격식을 파괴하는 건 그 무게나 파급력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은 결국 의도적인 파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럼 그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계산된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책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창의력이 무슨 번개처럼 찾아오는 영감이 아니라 일종의 공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솔직히 처음엔 좀 믿기지 않았어요. 창의성이라는 그 마법 같은 걸 어떻게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이죠. 저자도 이 공식들이 무슨 정답을 보장하는 화학 공식이라기보다는 막막할 때 길을 터주는 사고의 도구 같은 거라고 설명합니다. 사고의 도구? 네. 백지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대신 이 도구들을 써서 생각의 물꼬를 터보라는 거죠. 책에서 제시하는 아주 구체적인 4가지 기본 공식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비틀기였죠. 기존의 것을 약간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책에 나온 예시처럼 벽돌을 책받침으로 쓴다거나 하는 사소한 아이디어예요. 맞습니다. A를 A-로 활용하는 거죠. 이건 가장 단순하고 사실 리스크도 적은 창의성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공식인 섞기부터는 판이 커집니다. 섞기, 믹스.
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A와 B를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C를 만드는 방식이죠. 애슬레저룩이 대표적인 예시로 나왔죠. 운동을 뜻하는 애슬레틱스랑 여가를 뜻하는 레저. 사실 이 둘을 섞는다는 발상 자체가 예전엔 진짜 이상하게 들렸을 거예요. 땀 흘리는 운동복을 입고 카페에 간다니 격식이 안 맞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섞기가 성공하려면 그냥 두 가지를 물리적으로 붙여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조합이 해결해주는 시대적인 긴장감이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필요성. 네, 애슬레저룩이 성공한 이유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일터와 헬스장으로 딱 구분되던 시대에서 요가 수업 끝나고 바로 친구랑 브런치를 즐기는 그런 유연한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즉, 낡은 격식이 만들어낸 불편함을 해소해준 거죠. 훌륭한 섞기는 단순한 패션 아이디어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솔루션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냥 섞는 게 아니라 왜 섞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럼 세 번째 공식인 변주는 어떤가요? 이미 성공한 조합에서 한 가지 요소만 바꾸는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건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성공 공식을 활용하는 거라 비교적 안전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비라는 장르가 큰 인기를 끄니까 제작사들이 기존의 성공 공식인 호러 더하기 좀비에서 호러라는 요소만 다른 걸로 바꿔보기 시작한 거죠. 아, 거기에 코미디를 더해서 좀비랜드를 만들고 로맨스를 더해서 원바디스 같은 아주 독특한 로맨틱 코미디 좀비 영화를 탄생시켰죠. 시장의 리스크는 줄이면서도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뒤집기는 가장 대담한 방식 같아요. 기존의 속성이나 규칙을 A에서 -A로 그냥 180도 뒤집는 아이디어잖아요.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혼자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과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성공했을 때 파급력도 가장 크죠. 2013년에 등장했던 6초짜리 동영상 플랫폼 바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바인. 네, 그때 유튜브를 비롯한 모든 플랫폼이 점점 더 긴 시간, 더 고화질의 영상을 담는 방향으로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인은 정반대로 6초 안에 모든 걸 보여줘라는 극단적인 제약을 걸었죠. 그 제약이 오히려 사용자들의 창의력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됐어요. 아하, 듣고 보니 간단한데 실제로 하려면 진짜 무서운 결정일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획회의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다들 앱에 새로운 기능을 막 더 추가해야 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조심스럽게 기능을 한 절반쯤 없애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다가 그 회의실이 흘렀던 정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 정적 상상이 가네요. 뒤집기는 말은 쉬워도 실행하려면 엄청난 확신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공식은 리스크와 보상의 수준이 다 달라요. 비틀기나 변주는 기존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니까 좀 안전한 베팅에 가깝고요. 반면에 섞기, 특히 뒤집기는 시장의 판을 바꾸는 파괴적 혁신에 해당하죠. 당연히 더 깊은 격식에 대한 이해와 사람들을 설득할 더 강력한 명분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수준의 변화를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공식을 도구 상자처럼 놓고 보니까 창의성이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네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창의성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신의 창조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또 다른 유를 만드는 인간의 영역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렇죠. 높이 뛰기의 포스버리 풀업 기술처럼요. 딕 포스버리 선수가 무슨 새로운 중력 법칙을 발견한 게 아니라 기존에 뛰고 구르고 넘는 동작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해서 누구도 못 넘던 기록의 벽을 깼으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네. 이 공식들을 안다고 해서 그냥 규칙을 깬다고 해서 모든 아이디어가 성공할까요? 천만에요. 어설픈 파격은 그냥 이상한 시도로 끝나거나 사람들의 외면을 받기 십상입니다. 아, 그래서 이 책에서 성공적인 파격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보죠. 첫 번째 조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호응. 네.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도 그냥 자기만족으로 끝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파격의 명분입니다. 대체 왜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을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죠. 아, 명분. 90년대 말에 있었던 SK텔레콤의 TTL 광고 캠페인이 정말 전설적인 사례죠. 아, 선영아 사랑해 기억납니다. 네, 당시 길거리 곳곳에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선영아 사랑해라는 포스터만 딱 붙여서 온 국민의 궁금증을 폭발시켰잖아요. 맞아요. 대체 선영이다 누구냐? 실현당한 남자의 이벤트다, 아니다, 신인 가수 홍보다, 별의별 추측이 다 있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바로 검색해보던 시대가 아니어서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회적인 미스터리를 최대한 증폭시킨 뒤에야 그게 바로 20살의 011TTL이라는 신세대 이동통신 브랜드를 위한 광고였다는 걸 밝혔습니다. 이 파격적인 방식에는 우리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우리만의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아주 명확한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명분 덕분에 타겟이었던 20대에게 TTL은 뭔가 다르다는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타이밍과 위치 선정이네요. 책에서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운의 천재 반고흐랑 입체파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면서 시대를 완벽하게 읽어낸 피카소를 비교하더라고요. 언제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그 파격을 선보일지 아는 감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위치 선정, 즉 포지셔닝은 특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브랜드 볼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간 수많은 경쟁자들이 속도,
디자인, 연비 이런 걸 외칠 때 볼보는 꿋꿋하게 안전이라는 단 하나의 위치만 고수했죠. 그 결과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안전은 볼보다라는 아주 강력한 등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한번 선점하면 다른 경쟁자가 쉽게 빼앗을 수 없는 자신만의 영토를 구축하는 것과 같아요. 나의 파격이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지 그 명확한 위치를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듣고 보니까 결국 성공적인 파격이라는 건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그렇죠. 내가 이야기하려는 대상, 즉 청중을 깊이 이해하고 또 나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명확히 알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까지 갖춰야만 비로소 파격을 선보일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파격은 그냥 소음일 뿐이죠. 하지만 자격을 갖춘 사람이 던지는 파격은 세상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납득되는 몰상식한 아이디어를 통해 깊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은 뭘까요? 저는 이 책의 창의력이라는 개념에 씌워져 있던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게 학습 가능한 기술의 영역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영감의 번개가 치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대신에 내가 속한 분야의 격식을 깊이 파고들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 나눈 실용적인 공식들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고르겠습니다. 규칙을 깨고 싶다면 먼저 그 규칙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는 종종 모든 게 완벽하게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기존의 것에서 아주 약간 하지만 아주 영리하게 벗어난 바로 그 지점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완벽한 정리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생각의 공을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넘겨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파격의 피로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아무리 강한 자극도 반복되면 무뎌진다는 뜻이죠. 어제의 충격적인 파격이 오늘의 평범한 격식이 되고 작년의 혁신적인 기술이 올해의 기본 사양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분야나 아니면 그냥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불과 5년 전 혹은 10년 전에는 정말 파격적이라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조금은 지루하게까지 느껴지는 것.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앞으로 깨뜨려야 할 다음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요?